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일면에 이들이 우리다라는 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망한 1000명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이름만 실은 것이 아니라 이들 삶의 특색도 올렸는데요. 전쟁 중에 태어난 누구, 아이디어가 뛰어난 할머니 누구, 이렇게요. 방금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그러하시겠죠? 들꽃을 좋아한 누구, 풍금을 잘 치던 누구, 친구들과 수다를 잘 던 누구. 위안부에 끌려간 할머니들, 역사의 아픔, 희생자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에 어찌됐건 무엇이든지 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는 할머니의 외침에 정의연은 답해야 할 겁니다. 할머니가 기자회견 중에 위안부로 여성의 인권을 떨어뜨린 걸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과한다고 하셨는데요. 할머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저 김혜민입니다. 2020년 5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소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27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생생경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조변보감의 조우성 대표 변호사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이 좀 무거워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생생경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윤리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과정, 그 속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예전에는 목적이 좋았으니까 좀 그런 것들은 그냥 사소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든가 이런 운영상의 미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아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던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랬는데 요즘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정의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윤리 경영이라는 것이 왔는데 사실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저도 아직 정확한 실체는 정확히 모릅니다. 실체적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랄까 잘 쉽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약간 신성 불가침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좀 너무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기업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돼, 의도만 좋으면 돼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함과 정의, 그다음에 올바름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자, 우리가 오늘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가 윤리경영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윤리경영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과만 좋으면 돼. 그리고 선한 의지로 시작하면 그 과정이나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면 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정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윤리 경영에 대한 좀 철학적인 말씀도 좀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또 세계적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윤리 경영은 그냥 윤리적으로 경영해라고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는 가장 기초거든요.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범죄 행위를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횡령이나 배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나쁜 재료를 써서 소비자들을 다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 제재나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아직도 많은 분들은 윤리경영의 1단계 내가 불법만 저지르면 안 하면 되지. 요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2단계로 발전이 되거든요. 네. 아마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읽어보셨을 책 중에 하나가 필립 코틀러 박사의 마켓 3.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은 착한 기업을 원한다. 이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있고 뜨거운 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켓 3.0 진정성 그다음에 효율성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특히 요즘 SNS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만 좋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 기업 자체가 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갑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은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그제서야 기업주들이 사과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는 소비자는 착한 기업을 원한다. 그래서 착한 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불법행위, 2단계는 불법행위를 넘어서 착한 기업.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랄까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가 아니고 기업 광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윤리경의 2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기여하고 같이 발전하라라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기업 행위를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을 본다라고 봅니다. 네. 세금상의 혜택도 있고 예를 들어 전기세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싸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일반 가정의 어떤 그 피해, 손실을 전제해서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기업들도 사회에 기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예전에 기업들은 반발이 많았죠. 아니 우리가 사회단체도 아니고 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되지 네. 우리가 우리가 무슨 사회에 기여를 해.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기업은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에 발딛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과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CSR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CSR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금도 내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번 돈을 사회로 갖다 주는 이런 이제 CSR을 많이 하는데 요즘 기업들은 CSR을 더 뛰어넘어서 CSV라고 해서 CSV요. CSV가 이제 Create Shared Value라고 해서 이런 거죠. CSR은 번 돈을 기부 형태로 퍼주는 것인데 CSV는 사회도 도움이 되고 기업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일을 해야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V로 자주 등장하는 예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대학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는 극빈층 자제들을 이제 입학시킨 다음에 네. 다 무료죠. 공부를 누가 시키느냐?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이 공부를 시켜요. 프로그래밍을. 자, 그 다음에 졸업한 애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취업을 시켜주죠. 자,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냥 불쌍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가르치고 코딩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직원을 마이크로소프트로 데리고 와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직원들을 그렇게 조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것. 네. 그래서 create, 창조해야 된다. shared value.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CSR과 CSV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아까 2단계는 그런 2단계 활동을 잘하면은 호감을 사는 기업이 될 텐데 3단계 활동을 잘하게 되면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거죠. 제가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하고 자꾸 오버랩이 돼서 이제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단계가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데 사실 이거는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용수 할머니도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하고 할 것이다 했으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착한 기업을 원한다. 그리고 3단계 기여하고 같이 발전해라.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한일 학생들을 교육시켰으면 자기는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를 향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이 3단계 이 얘기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네. 정의연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불법 행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왜 피해자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왜 여기 자체에 잡음이 생기느냐에 대한 그 분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영인이 당연히 윤리 경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민단체니까. 그래서 뭐 시민단체, 특히 이제 기업하고 시민단체랑 비교해 보면 시민단체는 기업보다는 좀 더 도덕성이 더 많이 요구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부금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가 있어요. 가로축, 세로축 놓고 이제 가로축은 기업의 이익을 점점 높여가는 쪽, 세로축은 사회의 이익을 점점 높여가는 축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안쪽은 기업의 이익도 잘 못 내고 사회적 기업도 제일 못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멍청한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사회적 이익은 막 내는데 정작 자기 기업의 이익은 못 내, 돈을 못 벌어요. 사회적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착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또 이쪽 끝으로는 기업의 이익은 엄청 많이 내는데 사회적 이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이기적 기업이에요. 이렇게 멍청한 기업, 착한 기업, 이기적 기업.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많이 내고 사회 이익도 많이 낼 수 있는 그 기업이 스마트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기업들하고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네. 요즘은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거냐.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멍청한 기업, 착한 기업, 이기적 기업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스마트 기업인 네. 건데 그 핵심이 윤리경영, 준법 경영인 거고요. 네. 관련돼서 소송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송입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윤리경영은 하면 좋은 거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과 거래할 때 네. 계약서를 되게 두껍게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계약서 뒷면에 보면 외국계 특히 인류 기업들은 엔티 커럽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엔티 커럽션이라는 게 부패 방지 조항.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랑 거래할 때 뭐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뒷돈을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엄청난 페널티를 물리겠습니다. 오케이 하십니까? 이런 계약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하던 그 방식으로 뭐 결국 뒷돈 찔러주고 하면은 일 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뇌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은 엄청나게 교육을 시켜요. 돈 차라리 얼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정도를 지켜라. 아하.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막 그렇게 뒷돈 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멍청한 기업으로 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인 금전적인 손해까지 막 엄청나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특히 외국과 많은 거래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고요. 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한 달에 제기되는 형사 고소 건수가 한 달 한 8만 건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아요. 한 달에 8만 건이면은 거의 1년이면 96만 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사 소송은 20만 건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뭔가 이게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내가 갑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당했어요. 당했고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만한 제도적 받침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 겁내는 게 대기업에 보면은 무슨 뭐 기업 상생 경영팀, CSR 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런 갑질을 당하게 되면은 법원이나 검찰에 가기 전에 그 해당 기업의 CSR 팀에다가 그냥 투서를 넣어버리는 거죠. 누구누구 부장이 나한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 그런 CSR 팀에서 딱 일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기업들이 아니 그 부장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그런 거 그냥 봐줘. 징계에 넘어가더라도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림없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우리 기업에 가고 있는 방향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징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법적 분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옛날보다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내가 갑이라는 이유만으로 찍어 눌러서 네. 그냥 넘어가는 시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내가 착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 경영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기업들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 자체의 스탠다드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러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그런 엉뚱한 짓을 했다가는 내가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그 시대의 반영을 기업이 누구보다 해야 되는데 제가 요 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이 글이 이용수 할머니가 1차 기자회견 끝나고 하셨던 입장문인데요. 제가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적어놨던 겁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걸로 알려졌고요. 지난 30여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닌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그 성과들을 정리하여 누구나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할머니가 누구보다 알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끔 정의연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장의 마인드로 이렇게 가. 이게 우리 회사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한 명의 리더십으로 독단적으로 가능했는데. 그러면 다 그냥 따라가는 거. 거기서 누구도 토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데,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그랬죠. 옛날보다 정말 기업하기 어렵다. 시어머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견제 장치가 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고민은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뭔가 더 나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윤리 경영을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멀쩡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뭔가 돈에 손을 대고 뭐 이런 거죠. 내가 기업에서 물건을 사는 부서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물건을 살 때 당연히 내가 물건을 사는 부서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되거든요. 네.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비싸게 사줘요. 비싸게 사주고 그러면 돈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돌려서 받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배임죄인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걸 발생하느냐. 원래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상대방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모르다가 위험한 제안, 달콤한 제안을 덥석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하고 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게 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위험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고 그런 그렇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떤 제가 아주 위험한 일을 한번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했어.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런데 했어.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위험한 일, 그다음에 정통이 아닌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매번 그렇게 해요, 매번. 네. 그 사람은 이게 뭔가 정통으로 하는 것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위험한 일에 계속 발을 담그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제가 잘 쓰는 말이 직격탄보다 무서운 게 유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신문에서 보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은 네. 그 사건이 바로 문제가 돼서 발생한 경우보다 다른 사건을 파헤치다가 유탄으로 몇 년 전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내가 어떤 위험한 사람이랑 그 사람이 아주 위험한 거래 제안을 했는데 했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4년 뒤에 또 그런 위험한 딜을 하다가 그게 뭐 잘 안 됐어.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투서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덮쳐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료를 또 엄청 정리를 잘 해놨네. 네. 뭐 컴퓨터에, 클라우드에, 모바일에. 그래서 이제 줄줄이 두두두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제사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전 일들이 발생해서 나한테 유탄이 떨어지는 거죠. 즉
지금 당장 나한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위험한 사람과의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계속 위험한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나로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운명이 이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YTN 라디오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뉴스의 인물들을 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절대 한 번으로 안 무너지더라고요. 분명 첫 번째 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처럼 직격탄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쌓여서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그 처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워낙 뭐 중국 고전에 정통하시니까 조금 고전을 들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 순리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순리가 이제 올바른 관리, 순리열전인데 거기에 공의휴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이게 아주 공직자들 내지는 윤리경영에 유명한 얘기거든요. 공의휴란 사람은 노나라 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나라가 이제 공자님이 노나라인데 이 양반은 아주 뭐랄까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선을 아주 좋아했어요. 생선을 아주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갖 희귀한 생선들, 맛있는 생선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거절하는 거죠.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물어보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생선 좋아하는데 그거 한번 받을 만도 한데 왜 하나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공의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나는 지금 재상이니까 내 월급으로 충분히 생선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생선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굽힐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뭔가 불편부당하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 난 아마 잘릴 거야. 파면될 거야. 그러면 파면된 나한테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파면되면 월급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각했네요. 아주 현실적이죠. 그렇네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이렇게 풀어본 거죠. 맞다. 이게 결국은 남이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게 훨씬 훌륭하다. 저 사람이 막 나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나를 가장 아껴야 되는 사람은 나다. 네.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요즘 특히 윤리경영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 윤리경영 교육한다 그러면 제일 재미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뭐냐, 뭐 뻔한 얘기지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경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윤리경영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네. 결국 이 윤리경영을 안 지키게 되면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이 좋은 직장에서 또 내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는 게 윤리경영이지 네. 남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할 때 이제 공의휴 얘기를 많이 하죠. 공유요? 공의휴. 공의휴요. 예, 아유, 예. 저는 배우 공유인 줄 알고 그분이 윤리경영을 했나 이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범법 행위가 네. 횡령죄와 배임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에서 직원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돼요. 세 가지 관점에서요. 첫 번째는 징계 책임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인사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거기에서 뭐 감봉을 시키기도 하고 정직을 시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 파면도 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비싸게 사주고 뒷돈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적발되면 그것은 징계 책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파면까지 될 수 있죠. 네. 뭐 파면되고 이러면 뭐 퇴직금에 상당한 좀 또 제한도 있고 그렇거든요. 첫 번째가 징계 책임이고요. 두 번째가 민사 책임이에요. 민사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만약에 회사에 한 뭐 1억 원 정도의 손실을 끼쳤다. 그러면 그 돈을 갚아내야 돼요. 네. 이게 특히 큰 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잖아요. 그럼 감사원이 감사를 딱 하다가 이 직원이 회사에 이만큼 손실을 끼쳤어? 근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야? 감사가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간부들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회사의 손실을 한 1억 끼쳤지만 회사가 한 뭐 1,000억씩 버는 그런 회사 같으면 사실은 그 손실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건데 네.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돈이 별로 없어 집밖에 없어. 그러면 집에다가 경매에 들어가서 그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민사 책임이 있고요. 네.
세 번째가 형사고소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행위 자체가 배임죄이기 때문에 검찰에 경찰에 배임죄를 고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징계 책임 정도가 아주 이제 큰 거였죠. 네. 또 징계도 잘 안 주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민사 책임은 거의 대부분 묻고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되게 야속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그 탑에서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유야무야 되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질문은요, 변호사님. 네. 예를 들어 배임죄 같은 경우는 정말 형사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윤리 경영의 기본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 경영은 법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아까 할머니 말씀처럼 불법 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로서 그 단체에 30년간 몸담은 분으로서 이제 분통을 터뜨리신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윤리와 이렇게 색깔의 문제니까 시민단체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책임을 물 수는 없잖아요. 사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 경영이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네. 아까 이영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2단계와 3단계에 걸쳐지는 부분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1단계조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 특히 많은 돈을 만지는 부서에서는 그런 유혹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는 이익단체라기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윤리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2단계, 3단계적인 그 철학적인 고민이 훨씬 더 많아야 되죠. 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예. 인터뷰의 핵심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윤리경영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오늘 이 정의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오늘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성 대표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리경영의 첫 단계 불법 행위를 하지 마라. 2단계 착한 기업을 만들어라. 3단계 기여하고 같이 발전해라. 오늘 조우성 변호사의 이 말로 오늘 생생경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